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불법 촬영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 N번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후배 여학생 등 수십 명이 넘는 피해자의 얼굴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건데요. 그동안 합성 제작한 사진과 영상이 1,800여 건에 이릅니다. 한 명이 합성 음란물을 만들어 피해자 신상 정보와 함께 넘기면 다른 한 명은 이를 유포하는 등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범 2명과 함께 만들어진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남성 3명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찾기까지는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이 4차례나 수사에 나섰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 메신저를 이용한 탓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5번째 수사 만에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한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건 5년 전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알린 추적단 불꽃이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2년 넘게 주범을 쫓은 추적단 불꽃은 자신을 남자라고 속여서 용의자에게 접근했고 결국 유인에 성공해 경찰이 현장에서 주범을 잡도록 도왔는데요. 이번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겁니다. 이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원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 동문을 비롯해서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서울대 졸업생들, 어떤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겁니까? 모든 서울대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텔레그램에 가입한 서울대 여성을 대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 텔레그램은 카톡처럼 본인에게 전화번호가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가 텔레그램에 가입했을 때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번 수사에서 피의자를 유인하고 검거에 도움을 주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년 동안 이 피의자를 추적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분들에게 이 사건을 제보받았을 때 이미 3분의 피해자가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었으나 잡지 못했거나 아니면 수사가 좀 난항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피해자들이 좀 한 3분 이상, 4분 이상 정도 이제 모여서 이 범인의 단서를 잡기 위해서 2022년도 7월에 저에게 제보 메일을 보내주셨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피해자분들을 도와서 이 피의자 이제 신고 후에 관악경찰서로 이게 사건이 경찰청에서 배당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관악경찰서 수사관과 함께 텔레그램 안에서 가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뭐 IP를 따려고도 시도해보고 검색 기록을 좀 추적해보려고도 시도를 했으나 좀 힘들었었습니다. 예. 경찰이 이 사건을 4차례나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해서 부실 수사 논란도 제기가 됐는데요.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텔레그램이 주로 사용이 되는 걸까요? 네, 모든 가해자들도 경찰이 텔레그램 수사를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이제 브랜딩을 하는 자체가 본인들은 가장 보안성이 높고 익명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절대 협조를 한 사례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주로 이 성범죄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쯤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텔레그램의 가해자를 좀 라포를 쌓은 방식으로 잡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서 이렇게 라포를 쌓기 위해서 대화를 하시면서 IP를 따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또 신원을 알아내기 위한 질문을 한다거나 하셨는데 이것도 가해자들이 다 피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주범 A씨와 주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A 씨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텔레그램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링크를 던지면서 이 링크 좀 봐 하고 관심을 끌려고 해도 텔레그램 안에서 링크를 공유하면 경찰에게 덜미를 잡힐 수 있다라는 식으로 수사를 피해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찰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데요. 피해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범죄의 가장 무서운 특성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택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고 대비를 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이 가장 무서운 특성입니다. 예. SNS 프로필 사진,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지금 이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다 설정해 두셨을 텐데 그 사진만 있으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본인이 피해자가 된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좀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분들이 만약 본인이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면 경찰이나 아니면 추적단 불꽃 쪽에 연락을 주시면 변호인분들께 이제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서울대판 N번방이라고 부르면서 그동안의 디지털 성범죄의 연장선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성착취물로 영리 활동을 벌였던 N번방 사건과 이번 사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서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것조차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일단 N번방 사건의 핵심은, 이 범죄의 핵심은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하고 성학대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이 N번방 사건 계기로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서울대판 N번방이라고 이제 보도를 해버리면 대중들은 N번방 사건처럼 뭐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가 아니면 성착취 사진을 주면은 더 유포 협박을 하면서 성착취를 벌인 건가 이렇게 넘겨짚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은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범행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 프로필 사진으로 이제 음란물 사진과 영상을 합성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점점 디지털 기술이 진화하면서 이른바 지인 능욕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화를 했냐, 왜 이게 성범죄냐, 대체 어떤 이미지를 보내길래 수위가 어떻길래 그러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2022년도 7월에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는 그냥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제 그림판 같은 걸로 오려 붙여서 나체 사진과 이제 합성하고 거기에 신상 정보를 써서 뭔가 포스터 형식으로 만든 수준, 또는 피해자의 셀프 카메라 위에 이제 본인의 성기를 꺼내놓고 이제 자위하는 영상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피해자의 모든 사진들을 AI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AI가 그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AI 여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 각종 영상이나 사진이나 모든 걸로 다 이제 만들 수가 있어서 이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2년 사이에.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지인 능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죄가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능욕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어떻게 했다는 건지 범죄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일단 허위 영상물, 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이제 피해자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일상을 감시를 하면서 이제 그 일상을 가지고 다른 제3자, 정말 더 많은 가해자들과 함께 그 피해자를 온라인 스토킹했다는 것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온라인 알겠습니다. 스토킹은, 네, 맞습니다. 예, 더 말씀하실까요? 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허위 영상물 배포 및 제작은 이제 잡혔을 경우에 이제 5년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인데, 이거 외에 다른 범행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범행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가해자들이 체포가 되더라도 허위 영상물 유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이게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만들어지고 배포된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허위 영상물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한번 업로드가 되면 그걸 본 다른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유포하고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플랫폼에 협조가 없으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원은지 활동가께서는 유엔에 가셔서 디지털 성범죄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해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도 뭐 여시판 N번방 사건 그 명칭부터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덮으려고 서울대판 이 N번방 사건을 이제 터트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뭔가 이 사건의 본질을 보지 않고 어떤 이슈로 덮으려는 것처럼 굉장히 호도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요. 사실 이 범죄의 피해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2022년도 미국에서 이제 개빈이라는 청소년이 이 남성 청소년이 이제 N번방 사건처럼 이제 본인의 성기 사진이나 이런 나체 사진을 보냈다가 이제 협박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심각한 사건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도 이 개빈법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서 22년도 5월 이후로 이제 개빈법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있었고 최근에 그 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경찰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제보가 검거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원은지 활동가께서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자들의 신고 이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수사기관인가? 그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회인가? 이것부터 좀 다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도 한 달에 한두 건씩 이 지인 능욕 피해자분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결같이 이제 본인의 피해를 말해도 이제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아동과 달리 이제 책임의 소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성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제보들이 이제 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야 이런 사건들도 초기에 좀 단서들을 좀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검거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삶을 또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본업이 또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거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조력자를 꼭 만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가해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추적단 불꽃 원은지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